한국인이요? 당장 나가세요. 태국의 한 식당 주인은 식당에 찾아온 아시아인들의 나라를 물어보고는 한국인이라면 죄다 쫓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식당 주인과 같이 한국인을 받지 않는 가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매출은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결국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에 태국 정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지만 이미 너무나 커진 상황으로 인해 뒤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 사태는 태국 경제의 큰 문제점으로 삼고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끝을 내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나 슈미트예요. 베를린에서 나고 자란 28살 독일인이죠. 제가 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태국은 제 기대를 한참 밑돌았어요. 저는 독일의 명문 호텔 경영학교를 졸업하고 가업인 베를린의 5성급 호텔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늘 도전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남아 관광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어요. 한나, 내가 미쳤구나. 잘 돌아가는 호텔을 놔두고 무슨 태국이야? 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관광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동남아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방콕에 도착한 첫날부터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껴지는 불쾌한 냄새, 무질서한 택시 승강장, 영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의사소통까지. 모든 게 최악이었죠. 숙소로 가는 길은 더했어요. 도로는 마구잡이로 끼어드는 차들로 가득했고 신호등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어요. 더운 날씨 때문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후회하고 있었죠. 아, 부모님 말씀이 맞았나. 호텔에 도착해서도 실망은 계속됐어요. 제가 예약한 4성급 호텔이었는데 프론트 직원은 전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았어요. 유니폼은 구겨져 있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불친절했죠. 방은 또 어땠겠어요?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욕실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어요. 다음 날부터 시작된 현지 호텔들과 여행사들과의 미팅도 최악이었어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사업 제안서는 초등학생 수준이었죠. 몇몇 업체는 아예 노쇼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독일에서 배워온 모든 비즈니스 매너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거리를 걸으면서 보는 관광지들의 모습도 실망스러웠어요.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길거리 음식점들은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웠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은 기본이었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물건을 팔려고 하는 호객꾼들도 정말 불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한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친절한 직원들,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까지.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관광산업의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눈이 부셨어요.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움직였고 길거리는 깨끗했으며 음식점 직원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관광 서비스였어요. QR코드로 관광 정보를 얻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모바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니. 명동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체크인할 때부터 체크아웃할 때까지 모든 서비스가 완벽했거든요. 직원들은 항상 정중했고 룸서비스는 정확했으며 청소 상태도 완벽했죠. 독일의 호텔 서비스에 견줄만 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관광객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태국에서는 관광객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손님을 존중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시스템과 서비스 정신을 태국에 도입하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식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현지 직원들은 변화를 거부했어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같은 말들만 되돌아왔죠. 한국의 체계적인 관광 시스템을 보고 온 후 태국의 현실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적어도 제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만큼은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였어요. 서울에서의 놀라운 경험 후 저는 설렘을 안고 태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됐어요. 베를린에서의 호텔 경영 경험과 서울에서 목격한 선진 관광 시스템을 접목해서 이곳을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감이 넘쳤어요. 독일의 정확성과 한국의 세련된 서비스를 태국에 심으면 대박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죠. 저의 새로운 도전은 방콕의 한 중형 호텔을 인수하면서 시작됐어요. 베를린 소재 우리 가족 호텔의 몫을 팔고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서 마련한 종잣돈으로요. 부모님께서는 한나 내가 미쳤구나. 태국은 너무 위험해라고 말리셨지만 전 제 선택을 믿었어요. 서울의 관광 시스템을 직접 본 후 동남아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처참했어요. 인수한 호텔의 실사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서류상으로는 객실 가동률이 80%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숫자를 부풀린 거예요. 실제로는 40%도 채 안 됐어요. 직원들의 이력서도 대부분이 허위였고 호텔 시설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주방이었어요. 서울의 호텔에서는 주방이 수술실처럼 깨끗했는데 여기는 바퀴벌레가 떼지어 다니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화장실은 또 어땠게요? 청소 기록부에는 매일 청소한 것처럼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직원 교육을 시작하면서 더 큰 벽에 부딪혔어요. 서울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여기서는 전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 조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9시 시작인데 10시가 다 되어서야 사람들이 모이고. 지각한 이유를 물어보면 길이 막혔어요. 비가 와서요. 어제 늦게 잤어요. 같은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서비스 교육은 더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매뉴얼로 교육을 시작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정말 황당 그 자체였죠. 손님이 짜증내면 우리도 짜증내면 되죠. 몸이 피곤한데 왜 계속 서 있어야 해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부끄러워요 같은 말들이 나왔어요. 서울의 호텔 직원들이 들으면 기절할 것 같은 반응들이었죠. 청소 교육도 큰 문제였어요. 침대 시트를 개는 방법부터 가르쳤는데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님이 어차피 또 쓸 건데 뭐하러 이렇게 꼼꼼하게 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죠. 화장실 청소도 대충대충. 곰팡이는 원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하면서 말이에요. 식당 서비스는 또 어땠을까요? 한 번은 한국인 관광객 단체가 왔는데 주문한 음식이 1시간이 지나도록 안 나온 거예요. 주방에 가보니 요리사가 담배 피우면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서울에서 경험했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였죠. 프론트 데스크는 더 심각했어요. 손님이 체크인하는데 30분씩 기다리게 하고 예약이 꼬여서 객실이 없는데도 손님을 받아버리고 한 번은 한국인 신혼부부가 허니문으로 왔는데 예약해둔 스위트룸을 다른 손님에게 줘버린 거예요. 제가 황급히 사과하고 다른 호텔을 알아봤지만 그 부부의 실망한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직원들의 복장도 문제였어요. 서울의 호텔에서는 직원들이 항상 단정하고 깔끔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구겨진 유니폼에 염색한 머리, 화장은 진하게 하고 심지어 한 직원은 슬리퍼를 신고 출근한 적도 있어요. 제가 지적하니까 더운데 구두를 어떻게 신어요? 라고 대들더라고요. 골치 아픈 일은 또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이 큰 소리로 잡담을 하고 손님 앞에서 하품을 하고 심지어 바닥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제가 주의를 주면 우리는 원래 이래요.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어요. VIP 고객이었던 한국 기업 임원님이 객실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바로 객실을 옮겨드리고 사과했지만 그분은 결국 체크아웃을 하셨어요.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태국은 역시 태국이네요.
한국의 절반만이라도 따라올 수 있게 노력해보세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모든 직원들을 새로 뽑기로 한 거죠. 물론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노조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서 저를 협박하기도 했고 지역신문에 저를 서양에서 온 악덕 사장이라고 고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원들을 뽑을 때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이 호텔은 한국식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따라올 자신 없으면 지원하지 마세요. 면접에서부터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했고 채용된 직원들은 한 달간 특별 교육을 받게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새로 뽑은 직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서비스 교육도 열심히 받았어요. 특히 한국인 손님들을 응대할 때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죠. 한국어로 인사하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손님들이 깜짝 놀라실 정도였어요. 물론 아직도 한국의 수준에는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운영하는 이 호텔만큼은 태국에서 한국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밀릴 정도예요. 특히 신혼여행 패키지가 인기가 많은데 서울의 특급 호텔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새삼 깨닫는 게 있어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태국의 관광업계가 한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곳에서도 한국 같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이 믿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의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 여유로운 시간도 생겼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취소 요청 이메일이 유독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한국인 고객들의 예약 취소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성수기가 지나서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이메일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타니 씨 안전이 걱정돼서요.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휴대폰을 열어 SNS를 확인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가득했어요. 푸켓의 상점들이 앞다투어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걸어두는 사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영상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상점에서 쫓겨나는 모습, 마사지샵에서 예약을 거절당하는 장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급하게 현지 매니저인 수파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수파차이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사장님.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한국인들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바로 푸켓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SNS를 새로 고침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택시까지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푸켓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풍경부터가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한국어로 된 환영 문구가 가득했는데 그날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국 항공사들의 광고판에는 검은 천이 씌워져 있었고 한국어 안내 데스크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는데 거리는 마치 유령도시 같았어요. 평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길거리는 한산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자주 가던 한국 식당가였어요. 20개가 넘는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은 채 당분간 영업 중단이라는 팻말만 걸려 있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죠. 우리 호텔 예약률은 전주 대비 80%가 감소했고 이미 예약한 손님들도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직원들 중에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실직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우선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건 상점들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대화를 거부하던 사람들도 제가 독일인이라는 걸 알고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불법 체류 문제, 입국 심사 강화,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자국의 법을 지키기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을 하다니.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게 SNS를 통해 계획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었던 거죠. 한국인들이 태국인을 무시했다는 허위 영상이 퍼지고 맥락이 잘린 사진들이 공유되고 마치 누군가가 이걸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한국인 예약 취소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지난 3년간 우리 호텔 수입의 65%가 한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호텔은 물론이고 푸켓 전체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게 뻔했어요. 한국의 관광업계 파트너들에게 연락했더니 그쪽도 발칵 뒤집혀 있더라고요. 이미 수많은 여행사들이 푸켓 상품을 모두 취소했고 항공사들도 운항 축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관광업계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지만 태국 쪽의 반응은 여전히 감정적이기만 했죠. 제가 가장 존경하던 파트너 중 한 명인 솜차이 아저씨의 마사지샵도 문을 닫았어요. 찾아가 보니 아저씨는 한숨만 쉬더라고요. 나도 이러기 싫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압박하니까. 한국인 손님 받으면 불매운동 당한다고. 이성적인 분이었는데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실 줄은 몰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의 대응은 정말 성숙했어요. SNS에서 봤는데 오히려 태국을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태국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반면 태국 현지 SNS는 마치 축제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줬다. 이제 우리가 갑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좋아요를 받고 이성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을 받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태국 정부가 뒤늦게 상황 수습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관광객들의 신뢰는 무너졌고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어요. 가장 바보 같은 건 이 모든 사태의 피해자가 결국 태국 관광업계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푸켓의 밤거리를 걸으면 마음이 아파요. 한때는 한국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거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으니까요.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호텔들은 직원들을 내보내고 이 모든 게 감정적인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침착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교적 보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성숙함에 감탄하게 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한숨만 쉬고 있어요. 이메일함에는 취소 요청만 가득하고 직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결국 태국에게만 피해를 줄 뿐이라는 걸요. 언젠가는 태국도 한국처럼 성숙해질 수 있겠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저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버티고 있답니다. 사태 조사를 위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푸켓 상인연합회였어요. 독일인이라는 제 신분이 도움이 됐죠. 그들 앞에서 저는 관광업 컨설턴트라고 자칭했는데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가 왜 한국인들을 받아야 하나요? 그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상인연합회 회장인 파타나 씨가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무시를 당하셨나요? 돌아온 대답은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했어요. 한국인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청결을 요구하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라고 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바라요. 이건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게 왜 문화 무시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만난 건 현지 여행사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한국인들은 돈을 적게 써요. 계산할 때마다 영수증을 달라고 하고 가격을 깎으려고 해요. 제가 되물었죠.
정당한 가격에 정확한 거래를 원하는 게 왜 문제인가요? 식당가도 찾아갔어요. 한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은 음식이 늦게 나오면 컴플레인을 해요. 우리는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손님이 제 시간에 음식을 받길 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호텔 업계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더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로 항의해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자연스러움이요? 청소가 안 된 방을 자연스럽다고 표현하다니.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제 호텔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왔어요. 비교적 교육을 잘 받은 직원들조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너무 빨라요. 우리는 천천히 하는 게 편한데. 그들은 자꾸 서두르라고 해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었어요. 태국의 관광업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발전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의 이야기였어요. 현지 마사지샵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 경험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막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불법으로 일했어요. 매달 300만 원을 벌었죠. 여기서는 꿈도 못 꿀 돈이에요. 전 물었어요. 그런데 왜 불법이었나요? 합법적으로 가면 되잖아요.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관광비자로 가서 불법으로 일하는 게 쉬워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였죠. 마치 한국의 법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 대단한 성과라도 되는 것처럼요. 반면 한국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도 한국은 여전히 태국인들에게 관대했거든요. 합법적인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려 하면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적인 수용이었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의 태도는 정말 성숙했어요. 차별을 당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태국 경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SNS에는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태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바란다 같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여행사들의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고객들에게 태국 여행을 취소하시더라도 취소 수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객을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한국의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국행 티켓을 취소하는 승객들에게 위약금 없이 다른 노선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이런 게 진정한 서비스 정신 아닐까요? 제가 만난 한 태국 공무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죠. 이 말에서 태국의 자존심과 체면, 문화가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태국의 관광업이 이렇게 무너진 건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도 지키지 못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무조건적인 수용만을 요구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한숨만 나와요. 태국의 관광 수입이 급감했다, 실업자가 늘어났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모든 게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인데 여전히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보여요. 일부 젊은 사업가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이제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할 때예요.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번 사태가 태국 관광업계의 뼈아픈 교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이런 위기가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성숙한 대응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답니다. 먼저 시도한 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였어요.
독일인 호텔리어의 시각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기사를 실었죠. 태국이 잃어버린 건 단순히 관광객이 아닙니다. 신뢰를 잃었어요. 이 기사가 의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어서 SNS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타일랜드 니즈 체인지라는 해시태그로 태국 관광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죠. 처음에는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외국인이 우리 일에 왜 끼어드느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점차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호텔리어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자발적으로 태국 호텔 서비스 혁신 모임을 만들었고 한국의 호텔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나왔어요. 태국 관광청에도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관광 서비스 품질 인증 제도를 태국에도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관광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미 관광 수입이 급감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많은 상인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밴 코리아 운동의 여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한국은 여전히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태국의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에요. 심지어 일부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서비스 교육을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제 호텔은 이제 한국식 서비스 교육센터를 겸하고 있어요. 매주 주변 호텔 직원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고 있죠.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기자가 밀릴 정도예요. 변화는 시작됐어요. 비록 더디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태국이 한국의 선진 서비스 문화를 배우고 더 나은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